AI가 사실 번역도 해주고 글도 대신 써주고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 AI만 믿고 있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딜레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차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사이자 두 아들의 엄마 서지혜라고 합니다. 미래 교육과 영어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영어 교육이 사교육의 가장 핵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 교육이 쉬워진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제가 첫 해 근무하던 시절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영어 공부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듣는데, 그만큼 영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언어이다 보니까 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해가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성장했던 저의 학창 시절과 제 신규 교사 시절에는 강의식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 단어 공부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정말 저희 깜지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에 써가면서 맥락 없이 암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교육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재미 요소도 증가되고 찾아보면 너무너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긴 했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사실 요즘 학교에서도 패드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AI 어플도 쓰고 있어서 교사로서도 되게 영어 공부 시키기에도 즐겁고 편안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영어 공부가 더 쉬워졌다, 아니면 영어 공부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좋아진 거와 별개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영어 학습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켜주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AI 시대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이제 AI가 한창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챗GPT는 2년 더 전에 나왔었지만 1년 전부터 제가 체감하기로는 교육 현장에서 챗GP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활용했는데, 그때는 영어 교사로서 내 직업이 언제까지 미래 전망이 있을까, 영어 교사뿐만 아니라 영어 통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군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또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조금 더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미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린 결론은 이렇게 AI 시대가 돼도 될수록 점점 더 AI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촘촘하게 영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거의 필수 중에 정말 필수, 정말 밥 먹는 것처럼 AI가 우리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AI는 영어로 돼 있고, 그렇다면 영어 교육은 너무나도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 중요한 영어 교육을 정말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쉽고 재밌고 또 효과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영어 교사들의 전문성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했습니다. AI가 다 해주는데 영어 공부를 꼭 해야 할까요? AI가 사실 번역도 해주고 글도 대신 써주고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 AI만 믿고 있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딜레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영어 에세이 쓰기 과제를 부여받았어요.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영어 능력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유려한 문장을 쓰는 학생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AI를 켜서 챗GPT를 켜서 번역기를 돌려서 뭔가 검색을 하고 문법을 확인하고 그런 학생이 있어요. 이 두 학생의 차이를 비교했을 땐 우선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영어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AI에 의존하면 할수록 시간도 더 걸리고 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이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글을 썼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가짜 영어 실력,
혹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게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AI에 의존한 채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비단 언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지엽적인 장점보다도 그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능력이 향상되냐면 첫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 메타인지 능력이란 내가 공부를 할 때 부족한 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또 보완점을 수정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나의 공부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타인지 능력도 향상할 수 있고 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어 문장에서 고민하고 또 문법 규칙을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해내고 그런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이 늘어간다. 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AI 시대에는 이제 대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촘촘한 영어 공부 능력을 키운 학생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정말 미래 인재로서 핵심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영어는 잘했는데 중등 영어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는 우선 질적으로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초등 영어는 물론 문법적인 것도 건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듣기와 말하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양도 굉장히 작고 단순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지문이라고 이제 영어 지문이라고 일컬을 만한 어떤 텍스트의 양이 정말 작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면 우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것이 지문의 양이 길어졌어요. 내가 이런 긴 지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촘촘하게 문법과 단어 이런 것들을 익히고 외우고 연습 문제 풀이를 해서 내가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등 영어에서 무너지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문법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기가 힘듭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중학교 영어는 그냥 문법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는 어쨌든 내신을 내야 되고 그 내신 성적으로 대학 입시를 나중에 연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를 수 있는 촘촘한 격차를 문법에서 보거든요.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문장에서 쓰고 또 말로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술형 평가, 지필 평가, 수행 평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문법 능력을 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 영어는 회화, 중학 영어는 문법이라는데 맞나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회화 수업 중심으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단한 표현을 드릴링해서 따라 말하고 익히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문법과 또 촘촘하게 쓰기, 단어, 또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초등 영어는 회화 중심, 중등 영어는 문법 중심 이렇게 별개로 보기보다는 사실 영어라는 게 언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이 합쳐질 때 그 효과를 가장 발휘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너무 회화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문법과 단어와 또 여러 가지 촘촘하게 글쓰기들을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 다녔다면 영어 실력 격차가 벌어질까요? 네, 학교에서 영어 유치원에 다녔던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우선은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이 사실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얼마나 누가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는가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침에 가서 오후 집에 오기 전까지 계속 영어로 된 환경에 노출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이 아이들의 맹점이 있어요.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의 기준이 이제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영유에서 내가 영어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말을 잘하고 또 원어민 교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라는 것에 좀 주안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필평가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공교육 과정 안에서는 아이들이 앉아서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을 지면으로 꺼내놓는 그 연습이 되어 있느냐가 성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유를 나온 친구들을 보면 이런 맹점이 있어요. 아, 내가 영어 좀 잘하는데 영어 공부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단어 외울 필요 없는데 문법 이거 안 해도 나 선생님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말 잘하는데 이렇게 조금은 학습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단어도 덜 외우게 되고 문법도 촘촘하게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여러 번 복습하는 과정도 덜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필평가, 서술형평가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찰자 실수, 다 알지만 안다고 생각했던 거를 실제로 쓰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도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기준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영유 아이들을 보면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주는 가이드라인, 또 학교에서 배운 그 표현, 그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그대로 말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물론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우리 사실 영어 공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을 조금 아이들 따라오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해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지금 5세, 6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영유를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유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에 제대로 된 습관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까지 가서 그 성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역량이 되거든요. 영유만 보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유를 가도 책상에 앉아서 매일매일 한 장짜리 단어를 외우고 짧지만 영어 워크북을 풀고 했던 그 습관이 잘 잡혀있는 친구와 내가 영유를 안 가도 집에서 팽팽 놀기만 했던 친구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영유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보다는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그 커리큘럼대로 영어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듣기, 영어,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훈련,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가는 그런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중학교 영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중학교 영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3가지로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력인데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글을 읽는 양이 많아집니다. 교과서는 조금 지문의 양이 작은 편이지만 교과서 외에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물이라던가 또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나서 보충해서 내가 독해 문제집을 펼쳤을 때 지문의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장문 독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핵심 역량이 이때 등장합니다. 장문 독해를 하려면 어휘력이 바탕이 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총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내 머릿속에 단어의 양이 많이 쌓여 있으면 문법을 몰라도 그 문장이 술술술 익히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법보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 뜻을 이해하는 건 사실 단어거든요. 결국 영어는 단어 싸움이에요.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고 비단 모든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독해력, 두 번째는 촘촘한 어휘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쓰기 능력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서술형 문제를 풀어낼 때 규칙에 맞게, 문법 규칙에 맞게 철자도 예쁘게 또 선생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한 문장을 완벽하게 써내는 능력, 이것은 사실 단기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또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입학 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영어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요즘 저도 많이 들어요. 특히 서점가에 가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 뭐 내신이 결정된다 뭐 이런 되게 결정론적인 말들이 많은데 사실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뭘 끝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이것만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굳이 꼽자면 문법인데요. 문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의 눈빛이 처음 그 문법을 듣는 아이의 눈빛과 뭐 학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두 번, 세 번 이 문법 용어나 이 문법 내용을 들은 아이들의 눈빛이 다르거든요. 나 저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하는 눈빛은 보통 처음 들었을 때 눈빛. 그리고 두세 번 들어보고 긴가민가 한 눈빛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저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알겠어. 아하 하는 눈빛도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여러 번 걸쳐서 똑같은 문법을 여러 번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문법을 한 번만에 끝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 시기에 중학교 문법을 한번 훑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훑어본 영어 문법을 중학교에 가서 두세 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심화 문제를 풀면서 완성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한번 훑어보지 않으면 중학교에 가서 첫 문법 설명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되게 당황을 하거든요. 영어는 한자도 있고 또 우리나라랑 문법 규칙이 완전히 어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듣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번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반드시 영어 문법을 한번 훑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어 교사로서 특별히 자녀에게 신경 쓰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전 저희 아이들 영어 공부 습관 잡아주는 것에 거의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5살, 6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영어 귀도 트이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고 저도 아이들에게 이거 말해봐, 따라해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저녁에 저는 아이들과 책상에 앉아서 굉장히 간단한 영어 워크북을 매일매일 풉니다. 뭐 그 워크북은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알파벳 쓰기, 또 파닉스 교재, 뭐 어떤 교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가셔서 베스트셀러 사셔가지고 부모님께서 ABCD 정도는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그 습관을 길러주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아이들이 그래서인지 엄마 영어 공부하기 싫어, 엄마 영어 싫어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긴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장 푸는 게 몇 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몇 분밖에 안 걸리는 거라도 매일매일 영어 쓰는 거, 따라 읽고 말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학년이 되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중학교 영어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듣기는 중학 EBS 영어 문제집 이런 듣기 문제집을 사셔서 실제로 중학 영어에서 듣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구성은 몇 문제인지 듣기 평가를 할 때에 어떤 문제 유형이 있고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이런 것을 연습을 하면 많이 학생들이 감을 잡습니다. 그것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 미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듣기를 그냥 듣기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들은 지문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시고 소리내서 말해보시는 그런 활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말하기 활동에 있어서는 꼭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영어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서점에 가셔서 기본 영어회화 패턴 교재들이 많아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생활 영어 많아요. 그 생활 영어를 아이들이 좀 많이 익히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시험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말하기 연습 시켜야지, 말하기 연습 좋은 거 누구나 알지만 시간이 없어요. 교사인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말하기 연습해볼까? 하고 싶지만 지필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쳐야 되니까 저조차 시간이 없을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영어 공부의 꽃은 말하기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그 영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도 늦었지만 촘촘하게 말하기 연습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사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교재에서 듣기 문제를 풀라고 하면 우선 듣기 문제를 푸시고요. 교재에 있는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덮지 마시고 이제 말하기로 넘어가세요. 교재 뒤에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다 있습니다. 그 지문을 펼치셔서 듣기에서 나왔던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 문장씩 따라서 말해보는 것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듣기인데 왜 말하기 연습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말을 해야 잘 들립니다. 영어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없거든요.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잘 들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문제를 푸실 때는 뒤에 지문을 펼치셔서 쉐도잉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따라 연습하는 것,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문장씩 따라하는 것을 좀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성향상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씩 보다는 그냥 아예 오디오를 끄고 네가 스스로 그 지문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다가 탁탁 걸리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통 뭐냐면 뜻을 모르거나 뜻은 대충 아는데 발음을 모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또 점검을 하실 수 있어요. 얘가 이 단어를 제대로 모르네. 이거 문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 그렇게 캐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말하기 연습을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영어에서 단어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단어를 많이 알면 문장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쓸 수 있고 훨씬 더 풍성한 글을 말하고 쓸 수 있거든요. 학생의 글을 보면 이 학생의 언어 수준이 느껴지는 게 사실 단어입니다. 정확한 단어를 써서 그 과제에 맞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핵심 능력이기도 하잖아요. 중학 영어에서도 문법 그리고 문장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어휘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필평가의 구성을 보면 객관식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술형 문항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서술형 문항은 사실 문법 싸움이고요. 서술형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문법을 모르면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A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휘는 정말 많이 아는데 문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본 적도 있는데요. 아마 베이스가 좀 무너진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 생각으로는 70점까지는 보통 받더라고요. 지금 기억나는 학생은 문법은 전혀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문장의 형식 같은 거,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학생인데 성실하고 시키는 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은 다 외운 거예요.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요. 그 학생이 처음에는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지 않다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단어를 쌓아가니까 나중에는 한 70점, 79점 정도까지는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80점, 90점 넘어가려면 그때부터는 문법 싸움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어가 촘촘하게 쌓여 있으면 50점 정도는 내신 시험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50점이면 사실 50%니까 지필평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영어 공부에 있어서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어 싶습니다. 단어 암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은 아이들이 영어 단어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영어 단어 암기 어플을 쓰시라는 건데요. 제가 써봤던 것들은 네이버 사전 어플이에요. 유명하고 간단한 어플이긴 한데 이렇게 유명한 단어장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셔서 거기 보면은 플래시카드라고 해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의 DB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복습할 수 있게끔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학생들 용으로 개발된 어플도 무료 버전이 많거든요. 그럼 단어장 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게임 형식으로 내가 몰랐던 단어들, 찾아봤던 단어들을 다 몇 번씩 반복할 수 있도록 앱 자체에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요즘 트렌드에도 맞고 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영어 단어를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를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아이에게 보드게임을 같이 시키시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그 학생은 만지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공감각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남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효과를 본 것은 영어 보드게임인데요. 특히 단어 암기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보드게임들을 몇 가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블이라고 이미 시중에서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도블 영어판을 구매하시면 영어 단어 익히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피쉬라는 플래시카드 베이스의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고피쉬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영어 단어가 따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몇 가지 사셔가지고 아이들과 매일 저녁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 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스파릿이라는 보드게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를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드게임이니까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게임입니다. 검색창에 영어 메모리 게임 치시면 다양하게 많은 종류들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사셔서 아이의 흥미에 맞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면 재미있게 몸을 써가면서 즐거운 경험을 엄마표 영어로 아이 영어 교육 가능할까요? 엄마표 영어 요새 많이 하시는데요.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네, 엄마표 영어를 끝까지 잘 이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엄마표 영어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끝까지 가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좋은 원서들을 다 공수해서 아이에게 취향에 맞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렵고, 또 아이들도 여러 가지 학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앉아서 엄마랑 그 영어책을 읽으면서 듣기를 들으면서 말로 하는 낭독 훈련을 하면서 촘촘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 어렵고 험난한 엄마표 영어의 과정을 잘 통과했다면,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말하기를 골고루 잘 했다면 영어 교육이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큰 문제 없이 별다른 쓰기 연습이나 단어 암기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엄마표 영어로 학교 교육과정을 커버하는 아이들을 제가 14년 교사 경력에서 한 두세 명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촘촘하게 잘 했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에 가깝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도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엄마로서 책도 읽히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책과 영어 듣기와 영어 말하기 연습을 가정에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영어 문법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문법은 초등 고학년 시기에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보면 초등 3학년, 4학년 때부터 문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특히 요즘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초등 의대반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7세고시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는데, 문법은 한 번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일찍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한 번만에 문법을 이해하는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말하기 듣기 연습, 고학년부터는 이제 문법을 한번 시작해서 훑어보는 정도, 중학교에서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촘촘하게 레이어를 쌓아가는 과정을 밟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로 된 문법 교재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영어 교재도 너무 좋습니다. Grammar in Use라든가 대표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너무 좋은 교재지만 문법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서 그것을 읽어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그런 영어로 된 문법 교재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문법은 아이들이 스스로 깨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이 이렇게 떠먹여 준다고 해서 한번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한국어로 된 영어 문법 교재를 처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 뭐가 좋아요?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EBS에서 나온 영어 문법 교재를 제일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EBS 문법 교재가 쉽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잘 구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EBS 문법 교재로 우선은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버전들, 그때는 이제 영문으로 된 영문판 문법 교재를 시도해 보셔도 괜찮겠죠. 하지만 시작은 한국어로 된 굉장히 쉬운 EBS에서 나온 그래머 교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영어 공부시키려면 집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영어는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영어 공부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바른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영어 공부를 못 하시더라도 시중에 나오는 영어 교재 중에서 듣기 QR이 있고 또 따라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이 같이 딸려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그런 좋은 교재와 함께 매일매일 부모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요 4가지 영역을 짧게라도 다 건드려 주시면서 공부를 시킨다.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 습관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 때 원서 읽기를 많이 한 친구는 중학교 영어는 쉽습니다. 거의 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원서 읽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뒷심을 정말 발휘하는데요. 중학교 영어는 사실 물론 초등학교의 영어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지문의 양이 엄청나게 길다거나 너무 어려운 수준의 단어를 썼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딱 그 교육과정 안에서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단어와 통제되어 있는 문법 수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아이들이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조금 복잡한 문법 문장으로 구성된 그런 좋은 글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에서의 한계를 원서 읽기가 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서 읽기를 신경 써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중학교 걸쳐서 고등학교까지 하시면 비단 대입을 넘어서 그 학생은 영어로 된 지문을 자유자재로 읽고 나중에는 논문이나 이런 좀 어려운 원문까지도 편안하게 읽는 정말 실력자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첫 영어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학교 첫 영어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은 교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공부할 때 보면 학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외부 교재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열심히 암기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아무리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이거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은 좀 되겠죠. 같은 문법을 다루고 있고 여러 번 교과서 지문을 반복해서 연습 문제를 푸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들, 필기해 둔 것들,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해서 여러 번 풀었던 것들, 그것만 익혀도 사실 중학교 영어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기본은 교과서와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정말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복습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면 넘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집을 푸는 것, 이렇게 순서를 교과서 기본, 문제집 추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 영어를 앞둔 초등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특히 AI 대전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말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인재에서 핵심 역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AI라는 강력한 도구로 이제는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정보를 누가 잘 표현하느냐, 특히나 전 세계가 다 통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인들이 쓰는 그 영어라는 언어로 누가 잘 표현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입이라는 굉장히 지역적인 목표만 가지고 달리시기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시기부터 차근차근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라는 강력한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영어 공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 공부의 방향과 목표 설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입이라는 목표 설정을 하면 정말 공교육 내에서 우리 한국에 갇혀있는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준비시킬 수 있는가라는 조금 대전제적인 목표를 잡으면 영어 공부를 대하는 시야가 조금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지 시험 성적을 하나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집을 풀고 어떤 학원을 가고 영유를 가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국한하시기보다는 아이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 4가지 기본 언어의 역량을 골고루 갖춰서 동네에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또 영어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어 공부의 목표를 넓고 깊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